자, 저희 이제 오늘 뭐 따끈따끈한 소식이 좀 전해졌죠.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시각에 갑자기 롯데 감독이 전격 사퇴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계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스포츠 세상의 혁신과 감성을 불어넣는 스티브 잡스. 저는 스포츠 소년 한성윤이고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야구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SK 왕조의 마지막 선발 투수, 그리고 KBSN의 해설위원, 야구 아카데미까지 운영하고 있는 윤희상 위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SK 왕조의 마지막 선발 투수가 윤희상 위원이라면 KBS 기자계의 마지막 선발 투수 바로 사회인 야구에서 실제로 100승을 기록을 했던 최고 구속 120km까지 던졌던 김도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일단 뭐 두 분이 방송 자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희상 위원으로부터 많이 배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사회인 야구 하는 입장에서. 저는 윤희상 위원한테 이론과 실전을 다 지금 배우고 있고요. 특히 윤 위원은 제가 앞으로 보면 이 떠오르는 이 야구 해설계의 거성으로 저는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게 정말 일타 강사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윤희상 위원입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일타 강사 윤희상 위원이라 하더라도 김도환 기자가 좀 나이가 들면서 예전에 비해 구위가 많이 떨어졌고요. 이거를 뭐 아무리 뛰어난 강사라도 네. 예전으로 돌이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 감독이란 존재는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됐고요. 마침 오늘 롯데자이언츠의 서튼 감독이 사퇴를 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김도환 기자, 이 뉴스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롯데는 정말 감독 잔혹사의 팀이다. 이걸 느꼈는데요. 제가 보도자료 온 내용을 한번 그냥 읽어드릴게요. 네네. 서튼 감독이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KT와의 경기가 끝난 뒤 건강상의 사유로 감독직 사의를 표했다. 구단은 숙고 끝에 서튼 감독의 뜻을 존중하고 수용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건강상의 이유? 뭐 저희 기자들은 알지만 거의 경질에 가까운 뭐 일들이 있을 때 주로 이렇게 발표를 많이 합니다. 네. 물론 취재를 또 해봐야겠지만 뭐 일단은 물론 그런 것 건강이 같습니다.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롯데자이언츠가 올 시즌에 초반에는 굉장히 잘 나가다가 뭐 중반 이후에 좀 무너지는 모습, 지금도 연패 중이잖아요. 네. 윤 의원님은 올 시즌 롯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정말 기대를 많이 한 롯데였어요. 저도 역시 특히 뭐 야수 쪽이 센터 라인을 확실히 FA로 잡았던 것도 좋았지만 저는 투수팜 자체가 굉장히 좋아서 올 시즌은 아무래도 포스트 시즌까지는 확률이 그래도 꽤 높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렇게 확 한 번에 무너질지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지금 예상은 못했어요. 특히 부산 랜더스전에 3연승을 하고 키움을 만났는데 그러니까요. 그 3연패가 어떻게 보면 지금 7연패까지 이어졌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식간에 뭔가 팀이 확 가라앉는 듯한 느낌은 저는 사실은 예측은 못했습니다. 일단은 프로야구라고 하는 것이 마라톤의 레이스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42.19km를 다 달려야 순위가 결정되는 것이지 뭐 32km까지 내가 1등이었다, 2등이었다라고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데 지금 롯데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죠. 네, 뭐 매번 저희가 이제 기자들끼리 봄대해서 글 쓰잖아요. 그게 사실은 봄에만 잘한다고 약간 비아냥거리고 조금 뭔가 꼬리표가 달리고 안 좋은 의미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 시즌에 제가 좀 잠깐 뽑아봤는데 노진혁, 유강남, 한현희를 무려 170억 원에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김상수, 안건수, 심재민, 국회성 이건 거의 폭풍 영입인데요. 다른 구단에서 전부 이렇게 영입을 했는데 4, 5월에는 뭔가 좀 효과가 나는 듯 했지만 이 선수들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 체력적인 문제, 뭔가 조금씩 아프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결국은 돈 쓴 효과도 지금 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롯데의 성적은 이제는 냉정히 말했을 때 페넌트 레이스에서 가을 야구를 갈 수 없는 성적이 됐고요. 힘들죠. 이것은 감독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구단의 또 다른 잘못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주관적인 생각일 네네. 거예요.
뭐 감독이 바뀌어서 팀의 어떻게 보면 큰 틀을 바꾼다 이런 느낌은 사실 현대 야구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그렇죠. 않아요. 구단 자체 내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독이 와서 뭐 감독 영향력으로 모든 스타일이 바뀐다 이거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저는 한편으로는 롯데는 롯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결국은 못 잡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뭐 강민호 선수도 있고 손아섭 선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팀에 대해서 방향성이나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해왔던 과거를 네. 잘 이끌어 가질 수 있는 베테랑 선수가 필요한데 뭐 아무래도 저는 한 팀만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특히 이 항상 뭐 매년 순위는 바뀌지만 상위권의 랭크가 돼 있을 때는 이 선수들도 자체가 승을 바라보면서 승을 되게 크게 느껴지는데 하위권이나 정말 뭐 중위권 싸움이 치열할 때는 선수들은 승이 안 커 보이고 패가 너무 커 보여요. 그래서 1패를 정말 크게 어떻게 보면 몸으로 와닿게 느껴지는 건 선수들이 가장 크거든요. 이 1패가 우리한테 엄청 크구나를. 근데 그런 쪽에서 뭔가 조금은 선수단을 이끌고 뭔가 기준선을 잡아서 지탱해 줄 수 있는 이 베테랑 선수들이 그 팀에 상징하는 선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조금은 졌을 때 흔들림이 뭔가 굉장히 커지지 않나? 그러니까 패배 의식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 한 패 때문에 팀 분위기가 확 가라앉는 게 정말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은 좀 안쓰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일단 그 윤희상 위원께서는 SK 왕조라고 하는 SK 전성기에서 투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네. SK에서 김성근 감독과 같이 했던 선수들이 또 김성근 감독 밑에서 한화에서 뛴 적이 있잖아요. 네, 당시 팀 맞아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랐다고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신다면요. 지금은 어떤 분위기일지 몰라요. 네네. 그때 당시에는 뭐 6연승을 하고 1패만 했을 때 전부 다 죄인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 나 때문에 내가 뭘 못해서 난 뭘 해야지 막 이런 분위기가 정말 컸거든요. 근데 이 분위기가 김성훈 감독님 이후에 이만수 감독님, 김용희 감독님 오셨을 때 그리고 실만 감독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뭔가 모르게 자기 개인 기록이나 이런 느낌보다는 팀이 우선적으로 팀의 승리가 가장 중요해서 그냥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그쪽으로 흐르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면서 1패를 안 왔을 때 뭔가 빨리 개선해야 되고 뭔가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아니면 나의 책임이다 이런 게 되게 크게 조금 선수들 사이에서는 느껴졌고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정우람 선수랑 좀 네. 친하니까 그런 느낌에서 하나 이글스는 조금은 처음 갔을 때는 조금은 SK랑은 좀 분위기가 다르구나. 감독은 같은 감독인데 네. 그러니까는 그런 쪽에서도 조금은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이 약간 패배 의식에 좀 사로잡혀 있는. 그러니까 저도 물론 팀 성적이 안 좋았을 때 이제 김성환 감독님 부임 전에 SK였을 때는 그냥 저도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이 있었다고 하면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는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도 그런 쪽에서는 조금씩은 뭐 바뀌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는 듣지만 이제 처음 갔을 때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패배에 대해서 뭔가 좀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처럼 받아들여지는 느낌? 네, 그런 게 있었던 결국은 같은 선수가 같은 감독과 경기를 하는데 팀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분위기도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일단은 롯데가 남은 시즌은 아마도 감독 대행 체제로 그러니까 이종훈 수석 코치의 감독 대행 체제로 잔여 시즌을 이어나가겠다고 발표를 했고 뭐 이종훈 코치도 롯데 감독 출신이고 예. 뭐 충분히 남은 시즌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감독이 바뀐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뭐 벌써부터 물망에 오르고 있는 감독들이 있긴 하죠.
아니 그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봐서는 이제 팬들이 이제 얘기하고 그렇죠. 업계에서 얘기하기로는 지금 이제 SBS에서 해설하고 계시는 김태형 감독이 항상 장외에서 그 지금 넘버원 후보로 1순위죠. 네. 1순위로 김태형 이른바 감독이 계시니까 잠룡 중에 네. 잠룡의 1위임에 분명하고요. 충분히 이름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우리 방송하기 전에 제 두 분께도 물어봤잖아요. 현장에서 취재하는 입장에서 김태형 감독이 롯데 가면 바뀔 수 있습니까? 나 궁금해요, 진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감독이랑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같이 묶여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떨어져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팀의 분위기나 흐름은 결국은 선수단이 좀 움직이는 영향이 커요. 근데 두산 베어스는 사실은 두산 베어스 선수들이 김태형 감독님을 워낙에 잘 알았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서로 그 그러니까 타고난 그런 카리스마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김태형 감독도 두산 선수들의 팀 분위기나 이런 걸 알고 있고 팀 컬러를 두산 선수들도 김태형 감독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잘 맞아 떨어졌다고 보는 거고, 제가 SK에 있을 때 김태형 감독님이 한 3년 정도인가 배터리 코치님으로 네네. 계셨었어요. 제가 본 김태형 감독님은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이런 팀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가차없다. 네, 저도 크게 혼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중요한 상황에서 팀 플레이죠. 이제 상대방의 작전을 간파하기 위해서 견제 사인을 내줬어요, 배터리 코치님이. 네네네. 근데 저는 지금 흥분된 상태에서 타자랑 승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포수가 견제 사인을 냈는데 싫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포수가 벤치에 사인 난 거야, 견제. 그래서 싫어. 견제 싫어해서 제가 발을 뺐어요. 그리고는 보통은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게임을 제가 7이닝인가 8이닝을 잘 던져서 승리 투수가 됐어요. 그리고 승리 투수가 됐는데 정말 엄청 혼냈을 것 같아요. 심하게 혼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돌이켜 보면 저는 그제서야 이제 안 거예요. 이게 뭐든지 다 팀적으로, 그러니까 승부의 세계에서는 결국은 팀이 이겨야 되잖아요. 뭐 재성도 성적 물론 좋지만 팀이 이겨가야 되는 과정 안에서 팀 플레이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뭐 배터리 코치나 감독님이나 이렇게 팀 전체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저는 뭐 심하게 혼났지만 정말 큰 걸 배웠었고, 그러니까 그런 카리스마를 롯데 선수들이 예를 들어 간다고 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그건 네. 저는 별개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 김태형 감독이 두산에서 분명히 명장으로 그렇죠. 누가 뭐래도 명장 반열에 이미 오른 감독인데 다른 구단에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는 정말 알 수 없는 부분이 그렇죠. 이런 사례들이 좀 있죠. 김재박 감독 같은 경우도 현대 왕조 시절, 그 시절과 또 다른 구단에 갔을 때는 조금 달랐고요. 그러네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른바 삼김 같은 경우도 뭐 김웅용 감독 같은 경우도 해태 삼성 시절의 명장이었습니다만 한화에서는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는 못했었고, 그렇죠. 감독이 과연 팀 전체를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스티브 잡스 애청자분들께서 이제 김태형 감독 너무 또 한 발 빠르게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일단 궁금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제가 이제 취재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 그 서튼 감독의 지금 뭐 자진 사퇴라고 하는데 경질 같은 부분 있잖아요. 네. 사실상 경질이라고 지금 업계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구단에서 했다기보다는 그룹에서 나섰다는 분위기로 지금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난해 재계약을 했던 성민규 단장의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걸 한번 물어봤더니 저희 쪽은 뭐 1+1년으로 지금 보통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년이라는 것은 올해까지가 성민규 단장의 임기고 내년을 재계약하게 되면 1년을 더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성민규 단장과 서튼 감독이 세트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현장의 기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튼 감독이 물러나게 되면 성민규 단장도 자연스럽게 같이 물러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좀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롯데
그룹에서 지금 나서서 체질 개선을 했을 경우는 김태형 감독이 지금 영순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뭐 우리 한선 선배나 유니언이 잘 아시는 김용희 감독이라고 예전에 SK 그 감독이지만 네. 롯데자이언츠의 그 프랜차이즈 스타가 또 있기 때문에 옛날 롯데 인물들도 후보가 될 수 있고요. 또 김태형 감독 같은 제야의 인물도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이 취재한 내용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은 롯데 소식은 뭐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 야구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윤희상 위원께서 SK의 마지막 선발 투수였는데 사실은 프로에서 데뷔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어깨 수술을 했고 네. 어깨 수술을 하면 투수 생명이 사실상 끝난다고 봐야 되는데 어깨 수술을 한 이후에 타미전 서저리를 또 받은 선수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류현진 선수가 정말로 복귀 이후에 3연승까지 현재 거두면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의 성적 봤을 때 이 정도 성적 예상했나요? 저는 전혀 못했어요. 아, 그렇죠. 야, 지금 어제 5이닝 3실점 2자책 3승째 거두면서요. 지금 시즌이 3승 무패, 평균 자책점이 2.25, 2점대. 야. 피안타율이 2할 1푼 1리, WHIP 그러니까 이닝당 출루 허용률도 딱 1입니다. 이거 거의 전성기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와, 그러니까요. 대단합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깨 수술을 받으셨을 때 그때 프로에서 이렇게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땠어요? 제가 어깨 수술을 받았을 때는 2006년도에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일본에서 수술을 했는데 병원에서도 그렇게 확률을 높게 잡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네. 10% 미만으로 잡았었고, 그리고 어깨 수술을 하고도 저는 첫 어깨 수술은 재활 기간이 거의 4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해법을 빨리 찾지 못했었죠. 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던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기간은 4년이었고, 그러면서 안 아플 수 있게 던지는 방법을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찾은 상태로 거의 한 10년 정도를 던졌었고요.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를 보면은 저는 류현진 선수가 어깨 수술을 처음 할 때 되게 자신만만하게 류현진 선수면은 무조건 복귀가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깨 수술한 사람들은 선수들끼리도 같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예전에 남의 일 같지. 네, 예전에 뭐 박명환 선배님도 LG에 어. 계셨을 때 뭐 구리구장 가면 많이 또 이야기도 해보고, 근데 류현진 선수만큼은 저는 정말로 한치의 어떻게 보면은 망설임 없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했었고, 이제 걱정된 거는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수술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팔꿈치 수술을 이 류현진 선수가 컵 페스트볼의 활용도를 올리면서 이제 좀 팔꿈치에 무리가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복귀를 해서 잘 던지고 있는 가운데 구종 선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선발 투수로서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 그래서 이제 거의 끝까지 선발 투수가 해볼 수 있는 거를 다 해보는 느낌? 구위를 가지고 체인지업을 가지고 타자를 압도했다가 이제 그걸로는 잡히니까 이제 슬라이더 계통은 같은 체인지업이니 타이밍에 잡히게 되니까 움직임이 있는 커터를 넣었어요. 그래서 커터로 또 한동안 승을 했다가 커터 때문이라고는 뭐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또 부상을 당해서 결국은 다시 복귀를 했는데 이제는 커브를 장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의 느낌은 보면 결국은 기준점은 패스트볼의 구위와 스피드인데 그런 거를 정말 뭐 본인이 본능적으로 캐치를 해내는 건지 아니면 몇 번 상대 보면서 순간순간 영감이 떠오르는 건지.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류현진 선수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아픈 폼을 무조건 찾을 수 있다에 한 표를 준 거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필요한 구종이 있을 때 구종을 장착하는 그런 능력에 기본적으로는 안정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요. 정말 이건 타고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이 구종을 던지고 싶다고 해서 이게 뭐 쉽게 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감각적인 측면이 굉장히
정말 타고난 능력의 선수라고 네, 저는 보여져요. 근데 보통 타미전 서저리를 했을 경우에는 한 18개월 정도가 지나야 정상으로 돌아오고 물론 다치기 전, 수술하기 전보다 구속이 빨라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만 구속은 빨라지지만 제구가 안 잡히고 제구가 제일 마지막에 잡힌다고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유현진 선수는 아직 구속은 안 돌아왔는데 제구는 옛날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타미존을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저도 사실은 지금 인대가 거의 파열이라서 이 선수들은 이제 이 뭐라고 해야 공을 던질 때 조금 디테일할 수 있는데 당기기 시작을 해요. 네. 이 늘어나는 느낌을 그러니까 이 왜 선수들이 뭐 연골이나 인대를 많이 다치냐면 공을 빠르게 던지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힘을 빼는 상태에서 공의 에너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힘을 뺀 상태에서 통증이 발생을 하니까 자꾸 이제 근육의 힘을 빌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공을 던질 때 이렇게 당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본인이 생각했던 이런 릴리스 포인트의 감각은 분명히 뭐 바깥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 통증이라는 거에 사로잡히고 습관이 바뀌다 보니까 머릿속에 생각하는 릴리스 포인트는 여기인데 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는 그렇죠.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유현진 선수는 어깨 수술한 부분이 이제 그런 쪽에서는 경험이 쌓여서 이 정도의 뭐 이런 통증이 왔을 때는 그냥 컨트롤보다는 일단은 데미지를 주는 걸로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통증이 완화되면은 내가 감각적인 걸 또 캐치해야지 이런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본인만의 이런 감각으로 스케줄 조정을 잘 해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봐요. 유현진 선수의 제구력과 관련하면 예전에 커시오가 그런 말을 한 적 있죠. 류현진 선수는 자다가 일어나서 바로 공을 던져도 스트라이크를 던질 만한 제구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니 근데 김도환 기자가 봤을 때 유현진 선수가 스피드는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아무리 뭐 체인지업이라든지 커브를 장착을 하더라도 직구가 안 통하면 어려운데 결국은 제구력이 스피드를 이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게 사실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가능한데 저는 미국 무대에서도 가능할 줄은 정말 몰랐었고요. 기록을 보니까 그 베이스볼 셀번트에 보면은 그 뭐 이렇게 낙폭 이런 것도 좀 나와 있던데 커브가요 거의 70인치 그러니까 179cm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유현진 선수가 거의 올 시즌 메이저리그 투수들 가운데서 가장 큰 낙폭이라고 하는데 저는 유현진 선수가 체인지업이 좋은 줄은 뭐 익히 알았었는데 커브를 이렇게 잘 던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이로운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유니온 말씀대로 이 뭔가 좀 이 감각이 정말 대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사실은 120대의 커브를 던질 수 있어요. 네. 네, 제가 직접 봤었고요. 그러면 결국은 공이 그러니까 마운드에 서서 릴리스 포인트에서 커브는 사실은 브레이킹이 강한 거는 공 위로 손 위로 공이 뜨질 않거든요. 바로 밑으로 궤적을 떨어지는데 지금 패스트볼 스피드로는 뭐 115 요 정도의 커브는 안 통하겠네요. 잡힌다 이거예요 타자한테. 그러면 내가 더 타이밍을 뺏을 수 있고 그리고 궤적에 어떻게 보면은 낙폭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또 순간적으로 제가 볼 땐 캐치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유현진 선수의 손에서 공이 떠난 지점은 공이 손을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도 타자 입장에서는 뭐 패스트볼 노리고 있다가 이런 느낌이 아니고 처음 던질 때부터 커브인데 그 궤적이 워낙에 스피드가 느리고 낙폭이 크다 보니까 또 그쪽에서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 거죠. 예전에 베이징 올림픽 결승전 할 때 그렇죠. 그 정대현 선수가 등판을 하니까 국내 모 캐스터께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뭐 직각으로 한번 떨어뜨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물론 뭐 공이 직각으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만 이 류현진 선수의 공은 정말로 낙차가 크게 떨어져서 타자들이 상대하기 어려운 공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제구가 잡혔어요. 그런데 내년 시즌이 되면 구속도 지금보다 오를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그렇다면 류현진 선수는 지금보다 더 한 단계 뛰어난 투구를 펼칠 가능성 굉장히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저는 항상 패스트볼이 기준이라고 봐요. 그래서 기자님 말씀대로 유현진 선수가
패스트볼의 스피드나 구위를 더 잡아낸다면 슬로우 커브란 하나의 구정이 더 추가됐잖아요. 그러니까 타자와의 싸움에서는 훨씬 유리할 수는 있지만 수월할 수는 있지만 걱정되는 것은 저도 이제 어깨 수술 경험이 있다 보니까 시즌이 끝나고 비시즌 기간이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거둬서 계속 던지고 싶다도 물론 느낌이 있었지만 시즌이 끝나고 다시 리셋할 때 부상이 다시 오면 어떨까 이런 겁이 나서 계속 시즌이 쉬지 않고 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도 류현진 선수가 어떻게 보면 뭐 두 번째 접합 수술이지만 팔꿈치 수술이지만 또 고등학교 때 시절이랑 지금이랑 또 시간도 많이 지났죠. 흘렀고 네. 신체적인 능력도 많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또 훈련 방법이나 본인이 내년 시즌을 준비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또 한 번 어떻게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는 조금은 의문보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잘 재활을 맞춰서 들어왔지만 한 몇 개월 하지 않고 또 바로 비시즌이 돌입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류현진 선수의 스케줄상으로는 좀 아쉬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해봐요. 굉장히 뭐 다른 어느 곳에서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지금 윤 의원께서 하고 계시고요. 이런 식이라면 좀 긍정적인 회로를 돌리게 된다면 김도환 기자가 봤을 때는 이제 올 시즌으로 토론토와의 계약은 끝나니까 그렇죠. 뭐 계약을 한 2년 정도는 더 따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추세로면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토론토 현지에서도 적어도 1+1은 제안을 받을 것이다라는 뭐 그러한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류현진 선수가 지금 뭐 재기에 성공했기 때문에 계속 뛸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제 업계에서 조금씩 솔솔 모락모락 피어나오는 한화 이글스에 올겨울에 돌아올 건지 아니면 1, 2년을 더 뛰고 돌아올 건지 그 부분은 저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흥미로운데요. 제가 이제 그냥 술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는 한화 이글스 입장은 이제 신축 구장 개장이 1년 6개월 남았다고 해요. 1년 6개월 남았기 때문에 1년 6개월 안에는 이 한화 야구단뿐만 아니라 그룹에서 류현진 선수를 한번 모셔오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일단은 하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결국은 그것을 류현진 선수가 받아들이느냐 그렇죠. 아니냐 이 부분은 일단 계약의 문제에도 걸려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남은 9월달 등판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한번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호투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면 메이저리그에서 분명히 내년도에는 계속 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 윤희상 의원께서 오늘 너무나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류현진이라는 선수를 통해서 우리 선수들이 좀 본받아야 될 점. 예를 들면 뭐 제구력은 타고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본받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 윤희상 의원도 부상 경험이 있으니까 부상을 딛고 일어서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우리 젊은 선수들이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타고나는 부분들을 어떻게 뭐 다 잡을 수 있으면 다 좋은 선수가 그렇죠. 되겠죠. 근데 저는 류현진 선수를 보면은 정말 멘탈은 너무 부럽고 어떻게 보면 배우고 싶고 따라해보고 싶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의 성공을 잘한다. 재활을 성공했다. 성공하고 어떻게 보면 복귀까지 되게 무난하게 흘러간다. 이런 거는 결국 다 멘탈 싸움에서 본인을 좀 이겨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재활 기간이 길면 일희일비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주위에서 저는 도움을 많이 받은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코칭 스태프부터 트레이너부터 왜냐면 워낙에 이제 계속 부정적으로만 자꾸 생각이 들어져서 근데 그런 쪽에서 인터뷰하는 거나 어떻게 보면은 이 류현진 선수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쪽에서 좀 어린 선수들이 좀 바라보는 방향을 조금 류현진 선수의 이런 멘탈, 긍정적인 느낌을
좀 배운다면 저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 저도 멘탈하니까 이제 생각나는 경기인데 아까 이제 선배가 얘기하셨던 그 MBC 한광섭 앵커 그 캐스터가 직각으로 떨어뜨린 그 멘트가 사실 구리엘이 이제 박진만한테 6-4-3 친 그 날이거든요. 그런데요. 정대현 선수 등판하기 전까지 유현진 선수가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심판이 이 바깥쪽 체인지업하고 이 페스트볼을 안 잡아줘서 유현진 선수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유현진 선수가 내 평정심을 유지하고 누가 퇴장당했냐? 강민호 선수가 미트를 던지고 퇴장당한 경기예요. 근데 맞아요. 그 경기도 1회부터 9회까지를 쫙 보면 유현진 선수가 쿠바 선수들을 상대하는 그 자체가요. 당시만 해도 쿠바가 아마에서 정말 잘 나갈 때잖아요. 그리고 근데 류현진 선수가 굉장히 나이가 어릴 때입니다. 굉장히 젊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유현진 선수 멘탈이요. 그때도 거의 경지에 오른 어마어마한 멘탈을 갖췄던 선수라는 걸 좀 기억해요. 일단 뭐 수비 실수를 하거나 그렇죠. 홈런을 본인이 허용을 하거나 표정 변화가 없다는 것이 네. 와 그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직접 뭐 네. 수비가 막 실수하고 그거 한화에서 키운 거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그랬을 대단해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부럽고 배우고 싶고 그런 느낌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고 지금 그런 생각을 하면 아직도 좀 소름이 돋는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뭔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자님이 질문해 주시는 의도가 젊은 선수들이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사실 오타니 선수가 젊은 선수들의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선한 영향력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근데 류현진 선수도 이런 멘탈적인 부분은 많은 선수들이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류현진 선수도 더 많은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봐요. 자 오늘 서튼 감독의 사임 그리고 또 3연승을 기록 중인 류현진 선수의 이야기를 윤희상 해설위원 김도환 기자와 함께 나눠봤는데요. 뭐 다른 곳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 많은 새로운 시각들을 특히 윤희상 위원께서 들려주신 것 같아서 정말로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야구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때 윤희상 위원, 김도환 기자와 함께 나타나서 따끈따끈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